확인하시고 380페이지. (386페이지) 보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카드값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법으로는 올해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99.9%, 그래서 99.9% 저거 되지 않을까, 연장되지 않을까, 계속 연장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용카드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적어주세요. 나이는 X, 소득은 동그라미. 요건 나중에 따로 외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이 X의 뜻은 나이는 볼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나이는 볼 필요 없고 뭐만 보면 돼요? 소득만. 그래서 돈 번 사람은 안 됩니다. 돈 안 번 사람의 신용카드는 돼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파란색으로 잘 나와 있는데, 색깔 잘 들어가 있는데 형제자매는 무조건 안 돼요.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실기할 때 볼 건데, 일단 형제자매가 쓴 신용카드는 10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요게 중요해요. 명의가 중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신용카드 밑에 보면 이름 적혀 있죠. 영어로. 그게 누구 거냐가 중요해요. 누가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제자매가 써도 공제를 받고 싶어. 그러면 내 카드 주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 거냐가. 이 카드를 누가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카드 주는 경우 있죠. 예, 상관없어요. 왜냐면 국가에서는 누가 얼마 썼냐만 보는 거예요. 누구 카드로 얼마 썼냐면. 누가 썼냐는 중요치 않아요. 왜냐면 일단 소비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쓴 건 인정 안 하겠다. 형제자매가 쓴 거는 인정 안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5번에 써 있잖아요. 명의자 기준이라고. 결제자 기준이 아니고 뭐라고요? 명의자 기준. 그래서 누구 이름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카드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신용카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급여액의 25%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몇 프로 넘기셔야 돼요? 25%.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 총급여액이 1,000만원이야. 그러면 여기에 몇 프로라고요? 25%. 그래서 얼마 이상은 쓰셔야 돼요? 250만원 그 이상 쓰셔야 돼요. 만약에 240만원 썼잖아요. 그러면 100원도 공제 못 받아요. 그리고 260만원 썼잖아요. 그러면 260만원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250만원을 넘긴 1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쓸 거면 많이 써야 돼요. 애매하게 쓰면 얼마 못 받아요. 그래서 몇 프로는 넘기셔야 된다? 25%는 넘기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밑줄 잘 쳐져 있는데요. 중고자동차도 됩니다. 근데 중고자동차 되는데 중고자동차는 10%만 해줘요.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실 때 신용카드로 사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샀으면 1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싫어할까요? 중고차 파시는 분들이 싫어해요.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카드로 긁는 걸 원치 않아요. 왜요? 그렇죠. 자료가 남아버리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현금으로 하거나 아니면 대출 받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요구를 하죠.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뭐 사업소득 관련된 거, 법인 관련된 거, 비정상적인 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밑에 거는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읽어는 놓으세요. 왜냐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신용카드로 뭐뭐 하는데 얼마씩 썼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인정되면은 입력하고 인정 안 되면은 입력 안 하고 이렇게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별하는 거 연습은 계속 하긴 할 건데 그 구별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87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중공제라고 되어 있어요. 중복적용이라고. 중복적용이 이중공제예요. 요거는 외울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신용카드 의료비. 그러니까 뭐냐면 병원비는 뭘로 긁으세요? 카드로. 그러면 의료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돼요. 예. 그다음에 신용카드 교복 구입비. 그래서 교복을 사실 거면 뭘로 긁으세요? 카드로. 예. 그러면은 그 교육비도 되고 신용카드도 돼요. 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미취학 아동 학원비. 요 세 가지는 이중공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 왜 이중공제 해주냐면은요, 결론은 여기 관련돼서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 과거에 병원비는 다 현찰박치기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병원들이 세금 많이 냈겠어요? 적게 냈겠어요? 적게 냈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병원비로 과연 1년에 요 정도 규모에서 얼마 정도의 매출이 날까? 이런 걸 파악을 하려면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자들한테 병원비 내실 땐 뭘로 내세요? 카드로 내세요. 그러면은 병원비 관련된 공제도 해주고 신용카드 공제도 해주겠다. 이렇게 유도를 하면 사람들 써요, 안 써요? 쓰죠. 네. 그래서 아직도 그런 데 있잖아요. 특히 이제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딜을 많이 걸어요. 무슨 딜을 많이 거냐면 현금으로 내시면 할인해 드릴게요.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다 뭐 덜 내려고요? 세금 덜 내려고. 그래서 현금으로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덜 내려고요? 세금 덜 내려고 장난치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세상에. 애들 학원비를 둘 다 신용카드로 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교육비 이제 이 중복 적용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신경 써서 해줬을 수도 있고 안 해줬을 수도 있고 그거는 내용을 봐야죠. 근데 미취학 아동이에요. 중요한 건. 예, 미취학. 네, 미취학 아동. 네, 취학 아동은 안 돼요. 큰 애들은 안 됐던.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해주는 게 뭐냐면 학원비도 과거에는 다 현찰로 많이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쪽 관련돼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국가에서.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등 공제 비율이 있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신용카드는 15% 빼주고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 빼주고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는 30% 빼주고 책이나 공연이나 박물관 가면 몇 프로 빼줘요? 30%. 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건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안 해오셔도 돼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용카드를 쓸 때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까지만 사용하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영수증이나 뭐 하래요? 직불카드 쓰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해라. 왜 이렇게 전문가들이 와서 이야기하냐면 거기 보시면 신용카드는 몇 프로 빼준다고요? 네, 근데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긁으면 몇 프로 빼줘요? 네, 30% 빼주잖아요.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쓰면 40% 빼주고. 그러면 신용카드로 썼을 때에 공제받는 금액이 가장 어때요? 적어요.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뭐는 아셔야 되냐면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388페이지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기본공제액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소값.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작은 걸로 가는 거예요. 네, 뭘로 가는 거냐면은 신용카드 등 공제액의 합계액이랑 한도 보시면 총급여액 7천만 원이 7천만 원. 우리는 여기에 많이 걸리죠. 일반적으로 월급이 7천보다 적은 경우들이 저희는 대다수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까지 해줘요. 총급여의 2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큰 의미 없어요. 왜냐면 우리 지금 최저임금으로 해도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에 20%면 400만 원 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300만 원이 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300만 원이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앞에 잠깐 봐보세요. 만약에 내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럼 3천만 원에 몇 프로라고요? 25%. 그러면 750만 원 나와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썼어요. 얼마 썼어요? 2천만 원. 그럼 일단 얼마 빼고 시작한다고요? 750만 원. 그러면 1250만 원 되겠죠? 네, 그 신용카드는 몇 프로 빼준다고요? 15%. 187만 5천 원.
그러니까 요 금액이 300만 원이 맥스예요. 여기가 얼마까지 된다고요? 300까지.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용카드만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금 영수증도 있고. 그래서 내가 카드를 많이 써. 그러면 꼭 현금 영수증을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신용카드 썼을 때 장점도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신용카드로 쓰면 마일리지 점수 같은 거 쌓이잖아요. 그럼 그걸로 다른 물건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요게 300에 가까우면은 꼭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를 무조건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한도는 얼마예요? 30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신용카드로 2천만 원 쓰고 현금 영수증으로 1,000만 원 썼다라고 볼게요. 만약에 그냥 다 썼다라는 개념으로. 그러면 현금 영수증은 30%예요. 몇 프로요? 30%. 그러면 얼마예요? 3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3천만 원 벌어갖고 3천만 원 다 썼죠. 그러면 이 금액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둘이 합치면은 300만 원 넘잖아요. 그러면 얼마로 잘리는 거예요? 300만 원으로. 근데 법에선 그 뉴스에서는 이 얘기까지는 안 해요. 디테일하게 여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얘기하냐면 카드는 15%고요. 현금 영수증하고 직불카드는 30%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영수증하고 직불카드를 더 많이 쓰시면 유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산 안 해요. 왜냐면 이거 계산하는 순간 카드사에서 광고 안 줘요. 왜냐면 이거 디테일하게 계산해서 알려주면은 결론은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카드로 써봤자 공제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쓰지 마세요. 이게 더 좋은 얘기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런 얘기하면 카드사에서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많이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쓸 거 있으면 쓰고 카드로 썼으면 신용카드 공제 받는 거고 현금으로 썼으면 현금 영수증 공제 받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쓸 거 안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충동구매 해요, 안 해요? 하죠? 저도 해요. 충동구매. 마트만 가면 해요. 이러면 마트를 끊어야지. 충동구매 하는 것만 줄여도 1년에 몇백만 원은 아낄걸요? 전부 다 합치면? 왜냐면 충동구매라는 게 꼭 마트 가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발 비용이라고 있어요. 용어 중에 하나예요. 욕이에요. 시발 비용. 열받아서 쓰는 거. 이것도 기법 중에 하나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있었는데 사람 열받게 해갖고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비 걸어요. 어떻게 시비 거냐면 넌 돈 없잖아. 넌 이런 거 못 사는 놈이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비 걸어서 물건 파는 사람도 있어요. 저 딱 한 번 봤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시비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너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놈인데 이런 거 살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마케팅 하더라고요. 직접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분은 원래 그렇게 파는 사람이래요. 저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어요. 회사 다닐 때. 근데 시발 비용이라 그래서 실제 있어요. 인터넷에 쳐보세요. 그럼 거기 나와요. 열받아서 쓰는 거. 그러니까 코로나 때 생긴 용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소비를 많이 못했었잖아요. 많이 못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열받아서 쓰는 비용을 시발 비용이라고 해요. 그런 것만 줄여도 세이브 돼요. 그러니까 쓸 거는 확실히 쓰고 안 쓸 거 안 쓰면 조금이라도 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계산하는 건 안 나와요. 계산하는 건 안 나오고 우리는 그냥 이런 것만 넣어주면 돼요. 카드로 2천만 원 썼어. 현금 영수증으로 1,000만 원 썼어. 그러면 계산은 누가 다 해요? 컴퓨터가 다 해요. 25% 계산부터 해서 얼마 되는지까지 다 떠요. 그래서 퍼센트는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91페이지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뭐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거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우리나라는 6%부터 45%까지 있어요.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못 외워도 요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6, 15, 24, 35, 38, 40, 42, 45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가 있다고요? 8가지. 근데 물어봤자 그냥 이렇게 나와요. 6부터 뭐 40까지 있다. 6부터 42까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6부터 45%까지 해서 8가지인데 거기 391페이지 밑에 있어요. 6, 15, 24, 35, 38, 40. 42, 45. 저도 이거 외우긴 했는데 툭하면 바꿔요. 한 2, 3년에 한 번씩. 뭔가 추가가 되거나
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되게 편했거든요. 10, 20, 30, 40 4개밖에 없었어요. 그럼 외우기 편하잖아요. 1, 2, 3, 4니까. 근데 지금은 막 6, 15, 24, 35, 38, 40, 42, 45인데 이것도 뭐 없어요. 막 9씩 늘어났다가 갑자기 11이 늘어났다가 3 늘어났다, 2 늘어났다, 지 맘대로라. 뭐 만드신 분이 뭔가를 정해놓고 만들긴 했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초과 누진세율이라 그래요. 거기 교재에 써 있어요. 8단계 무슨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 근데 이것도 컴퓨터가 계산하기 때문에 솔직히 몰라도 되는데 무슨 뜻인지 알면 기억하기가 좀 더 편하니까 제가 지금부터 초과 누진세율이 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거기 6% 보시면 1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1200만 원이 그냥 1200만 원이 아니에요. 월급 1200만 원이 아니고 그 세법에서 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같은 뭐 신용카드 공제라던가 이런 거를 빼고 1200만 원보다 크냐 작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뺀 게 1200만 원보다 작아. 그러면 몇 프로만 내면 되는 거예요? 6%.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이 이거예요. 1200만 원이라고 치면 여기에 6%면은 72만 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72만 원. 거기 밑에 표 보실래요?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보시면 72만 원 깔고 들어가죠. 네, 그래서 무슨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의 뜻이 뭐냐면 그 구간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300만 원이 떴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72만 원. 72만 원 더하기 그러면 1200만 원이면 1300만 원 1300만 원이면 1200만 원보다 얼마 많죠? 100만 원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누진세율, 그러니까 누적이 되고 새로운 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제가 아까 부모님 공제를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원래는 1300이었어. 근데 부모님 공제를 받으면 1300보다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러면은 세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6%에 100만 원이면 6만 원이거든요. 15%에 100만 원이면 얼마예요? 15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세금이 9만 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 잘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어요. 잘 준비하면 100원이라도 덜 내죠. 근데 잘못 준비하거나 아니면 내용이 없으면은 100원이라도 더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손쉬운 거는요. 그냥 카드로 긁는 거예요. 카드로 긁으면 국가에서 관리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1월달 되면은 국세청구 홈택스 들어가면 얼마 썼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네. 그다음에 병원 가서 얼마 썼습니다. 보험료로 얼마 냈습니다. 이런 거 다 뜨잖아요. 내역서에. 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연말정산은 쉬워져요. 네. 왜 쉬워지냐면 다 내용 국가가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최종 목표는 연말정산은 누가 하는 거다? 국가가 하는 거다. 이게 최종 목표예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어느 구간에 걸리냐가 소득세에선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구간에 따라서 내가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덜 낼 수도 있어요. 기왕이면은 1300보단 얼마가 좋은 거예요? 1200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100만 원 때문에 세율이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계산은 누가 할 거라고요? 컴퓨터가 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어디로 오시냐면은 393페이지로 오세요. 필요 없는 건 안 볼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까 제가 근로소득자는 2번 빼준다 그랬죠. 근로소득공제가 있고 근로소득 무슨 공제가 있어요? 세액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공제 그러면 소득에서 빼는 거예요. 세액공제 그러면 세금에서 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2번 빼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유리지갑이니까.
왜냐하면 근로자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내가 번 거는 국세청이 다 알아요. 네. 당신 이 회사에서 얼마 받았죠? 그거 다 알아요. 왜요? 회사에서는 내 월급을 신고를 안 하면 비용 처리를 못 받거든요. 비용 처리를 못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익이 커져요. 이익이 커지면 뭐 많이 내야 돼요?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했냐면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왜 신고를 안 하냐면은 4대 보험 안 내려고. 예, 월급 신고를 안 하는 경우들도 과거에는 존재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랬다 걸리면은 가산세 내야 되고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신고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과거부터 세금을 많이 냈잖아요. 그거를 국세청 직원들도 알아요. 그래서 세법을 만들 때에 몇 번 빼주자? 2번 빼주자. 그래서 세액공제도 하고 소득공제도 하고. 근데 세율은 안 해오셔도 돼요. 근데 저거 정도만 알고 계세요. 55%. 저희는 이쪽에 많이 걸려요. 최하 몇 프로라고요? 55%. 근데 이거 왜 외워야 되냐면요. 일용 근로자 때문에 외워야 돼요. 거기 밑에 보면 일용 근로자 몇 프로래요? 55%. 그래서 우리가 근로소득 관련돼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500만 원까지는 아까 제가 몇 프로 빼준다 그랬죠? 70만 원. 네, 요거는 근로소득공제예요. 그래서 근로소득공제에서는 70% 500만 원까지 빼준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액공제에서는 몇 프로 기억하시라고요? 55%.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394페이지. 그리고 이런 거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와야 두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면 실기에서는 이런 거 안 외워도 돼요. 왜냐면 모든 계산은 누가 다 해줘요? 컴퓨터가. 우리는 뭐만 넣어주면 되냐면 이거는 빼주는 거야. 얘는 안 빼주는 거야. 이거 구별해서만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대부분 다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론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4페이지 보시면 자녀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자녀가 몇 명이냐 요거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일반공제라고 있는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7세 이상의 자녀. 얘는 특이하게 이하가 아니에요. 요거는 7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 왜 그러냐면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서 6세까지는 혜택을 주고 계세요. 6세 이하 자녀한테는 수당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매달 10만 원씩. 네,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는 6세 이하 자녀는 뺐어요. 왜냐면 여기에다 6세 이하 자녀까지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혜택이 여러 번 가는 거죠. 근데 7세 이상의 자녀만 있으신 분들은 혜택이 적게 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여러 가지 혜택 받는 분들은 좀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예 나눠버린 거예요. 6세 이하 자녀는 현재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가니까 세액공제에서는 뭐 하겠다? 빼겠다. 그래서 몇 세 이상만 되는 거예요? 7세 이상. 여기에서 말하는 7세 이상이 취약아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6세 이하가 미취학아동이거든요. 그래서 7세 이상이면은 현재 학교 다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한 명 있으면 15만 원. 2명 있으면 30만 원. 근데 3명 이상이면은 한 명당 30만 원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자녀가 4명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30만 원 더하기 4명에서 2명을 빼요. 왜냐면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이에요. 2명 뺀 다음에 여기에다 얼마 곱하는 거예요? 30만 원. 그러면은 2명이니까 60만 원이니까 이럴 경우에는 90만 원 빼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다자녀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다자녀는 3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우리나라 다자녀는 몇 명으로 바뀌었죠? 2명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거는 과거 거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 놨었던 거기 때문에 아직은 3명부터가 다자녀라고 보시면 돼요. 세법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2명이야. 그러면 30만 원 공제받는 거예요. 왜냐면 2명까지는 15만 원이고 그 이후로 한 명당 얼마씩 빼주겠다? 30만 원씩.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공제. 이거는 없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예, 요게 뭐냐면은 입양, 그 출생 및 입양이에요. 요건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건 프로그램에 있어요. 7세 이상의 자녀도 프로그램에 있어요. 그냥 여기 있으니까 설명드리는 건데 요건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출생 및 입양은 이제 말 그대로 출생했거나 아니면 뭐 할 때요? 입양할 때. 요건 평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30만 원. 둘째 태어났을 때는 5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다 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셋째도 70, 넷째도 70, 다섯째도 70. 그 다음에 입양을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를 낳고 둘째는 입양했어. 그러면 50만 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출생하거나 입양을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것저것 해봐야 되죠. 근데 이 정도는 안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1억 주면 조금 올라갈 거라니까요. 집 주면 아마 많이 올라갈걸요? 말은 안 되긴 하지만. 애기 태어나면 집 주겠대.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집을 줄 건데 어느 집을 줄 거냐? 어느 지역을 줄 거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들 서울에 있는 집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는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뭔가를 좀 특별한 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그 다음에 396페이지 말고 397페이지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거기 보시면 보험료 세액공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 세액공제는 우리 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요, 나이도 봐야 되고 소득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21살 되면 안 돼요. 몇 살까지 보험료만 인정되는 거예요? 20살까지. 그리고 돈 버시는 분들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도 봐야 되고 소득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만 가능해요. 우리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보장성 보험이 있고 저축성 보험이 있어요. 저축성 보험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저축성 보험이 아까 설명드렸던 뭐 연금보험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낸 거보다 더 돌려받는 보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대부분 우리가 드는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에요. 보장성 보험은 내가 다쳐야 받을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드는 보험들은 대부분 다 무슨 성 보험이에요? 보장성 보험. 근데 안 다치면 한 푼도 못 받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니면 내가 낸 만큼만. 이런 보험들도 요즘 많죠. 어떤 보험들도 많냐면 만기 환급금. 네. 그래서 만기가 되면은 지금까지 내신 거 뭐 해드립니다? 돌려드립니다. 이런 보험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까지는 보장성이에요. 근데 내가 낸 거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데 그러면 그거는 무슨 성이 되는 거예요? 저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성 보험은 안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건 연금보험 같은 거예요. 아니면 적금 같은 거. 보험회사에서도 적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런 보험들은 내가 낸 거보다 더 돌려받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된다. 금액은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 보시면 397페이지 위에 보시면 연 100만 원까지 돼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장애인 보험이 있으시면 장애인 보험 100. 그 다음에 일반 보험이 있으시면 일반 보험 얼마요? 100. 그래서 100 해서 얼마까지 가능하다? 총 200만 원까지는 가능은 해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보험료 1년에 100만 원 넘어요, 안 넘어요? 거의 다 넘을걸요? 저희 집만 해도 한 5, 600 되는데. 왜냐면 1년에 100만 원이면은요, 한 달에 보험료로 10만 원만 나가야 돼요. 10만 원 이내로. 그래서 대부분 100만 원 넘습니다. 근데 100만 원 넘어도 얼마까지밖에 안 돼요? 100만 원까지밖에. 저도 약간 잘못된 거긴 해요. 원래 보험료는 본인 연봉의 몇 프로까지가 안정하다라고 봐요? 몇 프로? 10%.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00을 벌어.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만 나가야 돼요? 30만 원 정도만. 근데 대부분 다 오바예요. 우리나라는. 왜냐면 뭐 저도 그렇고 저도 오바거든요. 10% 넘어가니까. 근데 대부분 서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쳤을 때 목돈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에 좀 의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험에. 그래서 저도 보험은 많이 들고 있는데 솔직히 혜택은 몇 번 받아본 적은 없지만 혜택 받을 때마다 무슨 생각은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다쳤을 때 이제 보험금 받잖아요. 그러면 보험금 받을 때마다 그 생각은 해요. 아, 믿을 게 보험밖에 없나? 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잘못됐을 때에 내가 잘못해서 다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상대방이 잘못해서 다칠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초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보험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98페이지 의료비 세액공제. 앞에 보세요. 의료비는 나이 상관없고요. 소득도 상관없어요. 다 돼요. 근데 안 되는 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안 되냐면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안 돼요. 그다음에 요 내용은 거기엔 없는데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안 되고 건강 증진 식품 안 돼요. 왜냐면 건강 증진 식품은 의료 행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한약은 되는데 보약은 안 됩니다. 왜요? 한약은 아플 때 먹는 약이에요. 보약은요? 몸보신 하려고 먹는 거예요. 이 몸보신이 건강 증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돼요. 보약이라고 해놓고 치료 목적이다. 이러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약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보약 그러면 몸보신용, 한약 그러면 아플 때 먹는 약.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대부분 분들이 저도 그렇고 한약하고 보약하고 구별 안 해요. 그냥 한약 보고 보약이라 그러고 보약 보고 한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구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한약도 보약이라고 그러고 보약도 한약이라고 솔직히 하잖아요. 근데 원래 정상적인 명칭은 한약은 아플 때 먹는 약, 보약은 몸보신하려고 먹는 약 이렇게 이제 나눠지긴 합니다. 그렇죠. 홍삼은 대부분 다 건강 증진식품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그 구별해서 입력할 수 있냐 없냐 그거 싸움이에요. 그것도 안 되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꼭 어딜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병원 갔다가 가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근데 그거는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안 되는 게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어디 갔다 어디 가세요? 병원 갔다 약국 가시고. 그 다음에 거기 398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거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잘 봐주세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1인당 얼마라고요? 50만원. 근데 전제 조건은 요 문구가 나와야 돼요. 무슨 보정용? 시력 보정용. 왜냐면 우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걸로 해갖고 안경 찌르는 분들 있잖아요. 안경알 있나 없나. 그래서 안경알 없는 건 대부분 미용 목적이잖아요. 미용 목적은 안 돼요. 왜냐면 시력 보정용이어야 이게 의료 행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력 보정용이라는 문구가 붙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실손보험료는 제외예요. 대부분 실손보험 하나씩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아파서 100만 원이라는 병원비가 나왔어. 근데 실손보험으로 80만 원 지원을 받았어. 그러면 20만 원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손보험료에서 내가 돈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제 지불한 금액은 얼마밖에 없는 거예요? 20만 원. 그래서 실손보험료 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생긴 지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산후조리원. 없었어요, 과거에는.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서 키포인트는 7천만 원 이하로 버셔야 돼요.
참고로 근로소득 금액의 기준 금액은 7천만 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7천만 원 이하는 국가에서 어떻게 보냐면 적게 버시는 분들, 중간보다 밑에 이렇게 보는 거고 7천만 원보다 크면은 중간보다 이상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솔직히 7천만 원 이상보다 이하가 많긴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근데 7천만 원 이하고요. 200만 원까지 인정해 줍니다. 예전엔 없었어요. 그래서 200만 원 이하까지는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국가가 이제 계속 새로운 걸 만드는데 그 새로운 거 만드는 쪽에 그 직계 비속 관련된 자녀 관련된 것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안 날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돈 때문이 제일 많긴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애기 한 명 키우는데 대학교까지 나오면 4년제 대학 나오면 2억 이상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 들어갈 겁니다. 왜냐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솔직히 좀 모르겠는데 요즘 대학생들의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시 늘어날 건데 대학생들이 많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대학 다니다가 1학년이나 2학년까지 다니다가 휴학계 내고 외국 배낭여행 가는 게 하나의 코스가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배낭여행을 자기 돈으로 가요? 부모님 돈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거 없을 때가 2억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늘어나니까 지금은 2억보다는 더 들어가지 않을까. 참고로 전문대 가면은 1억 한 2, 3천? 1억 초반대? 이렇게 보고 대학 4년제 나오면은 한 2억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 때문에 돈 관련돼서 혜택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요. 의료비는 3% 초과해서 쓰셔야 돼요. 몇 프로 초과하셔야 된다고요? 3%. 그러니까 결론은 카드 값은 25% 넘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3% 초과해서 아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이야. 그러면 매년 90만 원 이상 아프셔야 돼요. 온 가족 다 해서. 그래야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87만 원어치 아팠어. 100원도 못 받는 거예요. 네. 세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뭐든지 다 넘쳐야 돼요. 부족하면 안 돼. 세법만으로 봤을 땐 참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400페이지. 그래서 제가 아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보험도 안 들어. 아프지도 않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카드도 안 써. TV에 나오잖아요. 짠돌이라고. 와이프랑 예전에 한번 TV를 봤었는데 짠돌이라고 나온 거예요. 진짜 돈도 안 쓰고 겨울에 보일러도 안 틀어요. 보일러 안 틀고 방한 장비 사갖고 그거 입고 자. 그러면서 꼭 그런 프로 나오시는 분들이 주특기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기랑 결혼할 사람을 원한대. 와이프가 욕하더라고요. 저런 놈한테 누가 그러니까 집도 있는데 좀 짠돌이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연말정산할 때 할 게 없죠. 쓴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교육비 세액공제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은 봐야 돼요. 근데 왜 나이는 상관없냐면 우리 교육비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타이밍 중에 하나가 대학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대학교 가면은 몇 살 넘죠? 20살 넘죠. 그래서 나이는 상관없다. 그 대신 돈 벌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돈 안 벌어도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의료비. 의료비 빼놓고는 나머진 다 돈 벌면 안 돼요. 의료비는 돈 벌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본인만 대학원 가능해요. 우리 대학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학원은 자기 돈으로 가야 돼요. 부모님이 지원해 주거나 이러면은 공제를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까지는 지원을 해줘도 돼요. 그럼 공제 받을 수 있는데 대학원은 안 돼요. 법 자체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돈 벌어서 본인이 대학원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인정이 되는데 부모님이 만약에 돈을 다 대줬어. 그러면 100원도 공제 못 받아요. 왜냐면 대학원은 본인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직계 존속이라 그랬죠. 직계 존속은 장애인 교육비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즘 그 할머니 세대나 부모님 세대분들 중에서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정해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자녀가 교육비를 내드려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교육비는 누구 돈으로 해라? 부모님 돈으로 해라. 그 대신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뭐 해주겠다? 인정해주겠다.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왜 그러냐면 이것도 악용할 문제가 조금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 갑자기 부모님을 학교를 다니라고 해서 하루 이틀 다니고 예, 안 가셔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으로 장난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최근에 김포대학 걸렸잖아요. 보셨어요? 김포대학 걸렸어요. 뭐 걸렸냐면 학생 1000명이 만약에 입학생이야. 그리고 그 중에 한 100여 명 정도를 가짜 학생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임직원들, 교수라던가 아니면 김포대학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배우자, 부모님 이런 사람들을 가짜로 입학시킨 거예요. 예. 왜냐면 일단 인원수가 많아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김포대학 걸렸다라고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다 돈 문제예요. 결론은. 그런 행동 왜 했어요? 학교 안 없어지게 하려고, 지원 많이 받으려고. 다 돈 문제라. 그다음에 직계존속은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보실 거 없고요. 거기 밑에 400페이지 밑에 보시면 교육비의 범위에서 교과서 대금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까지만 돼요. 근데 앞으로 교복은 입고 다니는데 교복을 지원해 주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교복 요즘에 그래서 보기 힘든 곳 중에 하나가 교복집이에요. 과거보다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내려서 물려받는 경우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시나 이런 데에서 지원해 갖고 무료로 교복 맞춰주는 곳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TV 보면 요즘에 교복 CF 보기가 거의 힘들잖아요. 저 때만 해도 뭐 유명한 그룹들 맨날 나와갖고 교복 찍고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401페이지 위에 보시면 방과후 학교라고 있어요.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방과후 학교 도서 구입비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저 이거 찾아봤는데 방과후 학교 재료비는 안 돼요.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저 이거 방과후 학교 한 분이 질문하셔갖고 한번 인터넷을 한 1시간 정도 뒤져봤는데 방과후 학교 재료비는 안 된대요. 근데 왜 안 되냐면 요즘에 학교에서 대부분 재료 준비를 해주죠. 맞죠? 그래서 요즘 학교 앞에 가면 문구점 거의 없잖아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재료비가 생각보다 크질 않아요. 그래서 애들 인원수로 나누면 금액이 되게 적대요. 예.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서 인건비가 더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학교에서는. 그래서 얼마 크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금액도 애매하니까 이건 하지 말자. 그 대신 우리 책값은 책에 적혀 있잖아요. 예. 책값 5,000원. 책값 10,000원. 그러니까 책값하고 그다음에 방과후 수업료는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재료비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다음에 요거 잘 나와요. 요즘 시험에 현장 체험 학습비. 그래서 방과후 학교 재료비는 오늘 이후에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체험 학습비는 1인당 30만. 그러니까 이 체험 학습이 뭐냐면 학교에서 뭐 수학여행 가죠. 네, 외부로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다 합쳐서 체험 학습이라고 해요. 수학여행도 체험학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1년에 얼마까지? 3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겠다. 근데 왜 금액이 30이냐면은요. 이거는 그것도 있어요. 과거에 어떤 학교는 일본 가고 어떤 학교는 경주 가고 그래갖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금액을 아주 높게 잡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높게 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또 옛날처럼 A 학교에서는 유럽 가고 B 학교는 일본 가고 C 학교는 제주도 가고 D 학교는 경주 가고 그러면 또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금액 자체는 아주 높게 책정되어 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 401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비부담금 내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수업인데 자비부담금으로 50을 냈어.
그러면 그 내가 낸 금액만큼은 교육비 공제가 돼요. 근데 국가에서 지원된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수업인데 국가에서 70만 원 지원해주고 내 돈이 30만 원 들어왔어. 그러면 30만 원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걸 왜 만들어 놨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도 배우고 계시지만 나중에 취업한 다음에 또 배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금은 빼고 일명 자비 부담금만 뭐 하겠다? 공제를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직업 능력 개발 훈련으로 되어 있는 곳만.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곳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영어학원도 됐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영어학원이 안 해요. 근데 왜 안 하냐면 이거 시험도 봐야 되죠. 관리도 해야 되죠. 노동부에서 모두 와요. 검사하러도 와요. 그러니까 일반 학원에서는 귀찮으니까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 대신 혜택은 줍니다. 국가에서 지원금 나오는 것만큼 할인해 주는 곳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좀 잘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카드 있죠? 출석할 때 그 카드 그걸로 결제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에 403페이지 기부금 세액 공제. 기부금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나이 X 소득 동글뱅이. 그리고 원래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부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쉽겠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국가하고 연관이 있으면 법정 기부금. 그 다음에 종교단체하고 연관이 있으면 종교단체. 그 다음에 종교단체하고 관련 없으면 종교단체 외. 그 다음에 정치인한테 하는 걸 정치자금 기부금.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누어져요. 저희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 원래 종류를 외워야 되는데 종류가 몇십 가지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한 게 국가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무슨 기부금이라고요? 법정 기부금. 범에서 정해놔요. 요거는 법정 기부금이다. 근데 이 법정 기부금이 대부분 다 국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적십자 회비. 적십자 단체 자체가 국가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도 국가하고 연관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맨날 뉴스에도 나오고 정치인들 맨날 나오잖아요. 왜요? 그게 국가하고 관련된 단체거든요. 그런 것들은 무슨 기부금이 되는 거예요? 법정 기부금. 근데 동네에 만약에 고아원이 있어. 내가 고아원에다 기부했어. 이거는 이쪽으로 가요. 왜냐면 고아원 자체가 국가하고 연관된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별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하고 쉬었다 볼게요. 이 공제가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여기에서 베스트는 이분입니다.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공제는요, 정치자금 기부금이에요. 참고로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 내잖아요. 10만 원 다 돌려받아요. 유일하게. 다른 것들은 내면 거기에 일부만 공제되거든요. 뭐 15%니 30%니 20%니 이런 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10만 원 다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범 누가 만들죠? 나라에서 만드는데 나라에서 누가 만들어요? 정치인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거는 유리하게 불리하게? 유리하게.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 내면 10만 원 다 돌려받아요. 근데 10만 원보다 오바되면은 일부만 돌려받는데 10만 원까지예요. 그래서 혹시 추후에 사회생활 하시면서 연말정산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어. 그러면 10만 원까지 후원하세요. 그러면 10만 원은 다 돌려받아요. 법 자체에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정치인이야. 그러면 법 만들 때 나 유리하게 불리하게. 유리하게. 그래서 맨날 싸우는 척 하다가 이럴 때는 하하호호 하잖아요. 지들한테 유리할 때.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직원 한 명 늘리는 거 98%가 동의했나? 97%가 동의했나? 그럴 땐 안 싸워요. 왜요? 자기들 좋으니까. 왜냐면
직원 한 명 늘어나 그러면은 자기 친척들 취업할 때 한 군데가 늘어나잖아요. 아마 이거 조사하면 볼만할걸요. 조사 못하겠지만 뭐 조사하면 볼만할 거냐면 야당 여당 떠나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 싹 다 전수조사한 다음에 너 누구 친척이냐 누구 아는 사람이냐 조사하면 볼만할 거예요. 내가 장담하는데 90% 이상 다 친인척 관계예요. 근데 예전에는 같은 당끼리 하면 걸리니까 요즘에는 다른 당에다 줘요. 내 친척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1번이야. 그러면 2번에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2번으로 보내요. 왜냐면 요즘에 같은 당끼리 하면 걸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왜냐면 기왕 돈 버는 직업이면 나 아는 애한테 해야죠.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에는 찾아봐야 되는데 요거는 법정 기부금일 확률이 있는데 제가 좀 이따 찾아볼게요. 그거 뭐 찾는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기왕 하실 거면 뭘로 하시라? 정치자금 기부금 얼마까지 하시라? 10만 원까지만.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조금만 쉴게요. 12시 35분에 뒤에 거 보고 오늘 아마 프로그램 설치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